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부각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제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기만 하면 고성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서 주요 정치 현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18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간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틀 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조희대 원장이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 이미 4달 전에 민주당이 익명의 제보자를 근거로 언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네. 조희대 원장은 이에 거론된 사람들과 그런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사퇴와 탄핵 압박을 넘어서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에 반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근거도 없이 제보자를 앞세워서 대법원장을 사퇴까지 몰고 가려는 건 민주당이 늘 쓰는 저열한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수사 촉구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밝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는 자동차보다 품목 관세를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이 둘은 마진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미국으로 건너갈 때 지난 4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미 FTA의 영향으로 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요. 4월부터 25%가 부과되면서 지금 우리 수출 자동차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지난 2분기에만 1조 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 반도체 관세에 대해 자동차 25%의 4배에 해당하는 100%를 거론했고요. 의약품에 대해선 150에서 25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무역 합의 당시 다른 국가보다 반도체 관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반도체 관세 자체가 다 높아지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지금 미국 내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장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게 어렵고 AI 산업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빅테크들이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정치권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 출석했어요. 네, 한학자 총재는 어제 김건희 특검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심장 시술을 받아서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었는데 네. 어제는 특검팀과 일정 조율 없이 자진 출석했고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던 의혹과 관련해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윤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총재는 어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한 걸로 전해졌고요. 네. 한 총재 측은 금품 전달 같은 건 통일교 2인자였던 윤모 씨의 개인적 일탈일 뿐 한 총재는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다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서 어제는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서기관을 구속했고 네.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구속됐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어제는 경제 분야였는데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었습니까?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노란봉투법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확장재정이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덕분에 지난 6월과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계속 올랐다고 평가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국가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까지 악화시킬 게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 여당의 입법 기조가 반기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노총에 손을 들어준 법이다. 기업들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하자 김인석 국무총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기업에 대한 당근책을 거론했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6천여 개의 경제 형벌, 배임죄 같은 게 포함되는 건데요. 네.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의나 중과실 없이 선의로 위반한 경우는 가능한 형벌을 고치도록 하겠다. 1년 안에 경제 형벌의 30% 정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김인석 총리는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거다. 국익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KT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KT 소액결제 사건은 최근에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을 중심으로 본인 동의 없이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른 사건인데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유력한 용의자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네. 이들은 역할이 달랐는데 그중 48살인 A씨는 지난 2달간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서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KT통신망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렇게 빼낸 정보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사면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고요. 또 다른 44살 용의자 B씨는 A씨가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우리나라로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됐고 B씨는 어제 서울 영등포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78명,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네, 미 연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4.25%에서 4.50%였던 금리가 이제는 4.0에서 4.25%로 내려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넘어 협박하는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거세게 요구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가 내려갈 걸로 보이고요. 오늘 결정에 따라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2.5%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데 네. 양국의 금리 차는 1.75%포인트가 그렇게 좁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선선한 아침 출근길입니다. 이번 한 주에는 비가 자주 내려서 공기가 갈수록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9.7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전국적으로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6도, 대구와 강릉 24도, 전주 28도로 특히 영남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20, 호남과 영남에 5에서 1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에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 않겠고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7시가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길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내는 성수 쪽 동부간선도로 도봉터널을 나오면서부터 성수 쪽으로 45분가량, 구리방향 강변북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행주에서 한강대교 구간 각각 50분이 넘게 막혀 있습니다. 반대 공항 일산 쪽으로는 올림픽대로는 구리 암사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강변북로 강동에서 청담대교 사이와 성수에서 반포대교 구간 길게 막혀 있습니다. 서울간선도로 금천 쪽 목동교 일대 정체 극심해서 이 일대 시속 11km 내외로 지나고 있고요. 이후 고척교부터도 다시 속도 떨어집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안 1, 2차로 여전히 터널 사고 복구 작업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3, 4, 5차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1부에선 국회 법사위원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 법제사법위원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법사위 열리기만 하면 고성과 막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네, 이거를 해소할 방법을 제가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네. 그 법사위 안에서 유튜버 찍는 거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관찰해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강성 지지자들 바라보고 이 발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거든요. 사실은 언성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좀 자극적인 언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당이라고 부른다든지.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보면 화면에는 안 잡히지만 보좌진들이 옆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찍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렇게 정치가 가서는 과연 품격 있는 정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고성 높이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검찰사법 같은 경우에는 네. 당장 시행되면은 서민들이나 그 사회적인 약자로 불리는 분들에게 직격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런 서로 고성과 막말이 오고 가는 것은 이제 좀 자제해야 될 때가 확실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비슷해요. 네. 그 부분에서는. 근데 그 점은 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잘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이 일부러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칭을 예를 들어서 나경원 간사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이나 이해충돌 부분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도 면책특권을 악용해가지고 나경원 대표의 뭐 언론의 지라시 수준으로 나왔던 의혹까지 거기서 대놓고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경우에 신상 발언이라고 해서 자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데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위원장이다 보니까 또 바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의 과정에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양비론으로 간다기보다 지금 그 회의를 주도하고 회의의 운영권이 있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 부분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잠시 주셨지만 이 야당 간사 나경원 의원 선임 안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처음인가요? 이 투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게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헌정사상 최초라는 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죠. 왜 최초겠습니까? 그 국회에서는 여대 야소였던 적은 헌정사상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수당도 그 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했던 것이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합의 정신이거든요. 다수결은 나중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죠. 네. 뭐 다수결로 다 결정될 것 같으면은 회의도 할 필요 없죠. 다수당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좀 그 간사 선임까지 간사는 말 그대로 우리 당을 대표해서 협의하는 창구인데 간사까지 민주당이 정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너무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익을 모르겠어요. 간사를 왜 선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국회법이 이제 합의 정신에 기초하다 보니까 간사 간 협의를 한다는 규정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다 지금 현재 위법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 때도 간사와 협의를 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선정해야 되고요. 뭐 각종 의사 일정을 정하거나 의안에 대해서 어떤 의안을 올릴지도 결정은 다수당이 하더라도 협의는 사전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위법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김용민 간사님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하고 있으면 쭈뼛쭈뼛 와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고 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찝찝한 거죠. 간사 협의 없이 추진하자니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데서 제동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간사는 선임이 안 돼 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명 있을 때 와서 혼잣말처럼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하는 걸 협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제기돼 있죠? 네, 지금 제기돼 있어서 네. 이거는 국회에 되게 잘못된 가능으로 잡혀버리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다수당일 때는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아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남편이 법원장이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 또 내란 옹호를 한 전력이 있다. 초선에 대한 막말을 했다. 이런 부적격 사유들을 댑니다.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다 반박할 수 있죠. 사실 그 패스트트랙 구형 문제는 이 구형이 있기 전에도 간사 선임 반대했습니다. 계속 막아왔잖아요. 안건조차도 올리지 않았는데 저는 좀 비열한 행태라고 보는 것이 일부러 올려서 부결시켰어요. 그동안 안 올려오다가 그 패스트트랙의 구형권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올려서 부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동료 의원에 대한 뭐 예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았는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며 법사위로 한정하더라도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그 당시 민주당 대표의 그 사건 변호인이었거든요. 그 사건을 변론하다가 바로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 와서 그 재판을 끌어왔던 법원 행정처장이나 이런 법원 관계자들한테 바로 질타를 하거든요. 그거야말로 이해충돌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저는 이해충돌을 그렇게 엄격하게 따질 거면 양당이 똑같이 따져야 되고요. 그것을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서 느슨하게 따진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제 간사 선임권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국회법도 이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데요. 사실은 간사 선임은 무슨 국민의 어떤 권익을 이렇게 뭔가 한정하는 법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안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것도 헌법상 전례가 없다 보니까
해석이 갈립니다. 이것조차도. 근데 본인들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하든 안 하든 간사 선임을 안 하고 지금 불법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책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순간 민주당이 운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끌수록 그 파행되는 거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사실 간사가 선임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합의 정신을 안 살릴 거면요. 간사가 선임돼도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도 혹은 합의할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간사 자리를 받아서 뭐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 그 정해진 간사 협의나 이런 것들은 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 선임을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간사를 선임한다 한들 안건도 또 마음대로 올리고 뭐 검찰사법 같은 경우에도 반나절 만에 통과시키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겠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사위가 모든 법안이 올라오는 곳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이대로 장기화될 수는 없을 텐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이제 간사 협의가 없이 안건이 올라와도 저희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발언도 하고 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생각하고 나경원 이제 간사가 실질적으로 그 회의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 그 어떤 법률안 이런 거에는 야당의 역할은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최소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토론 기회도 지금 정청래 위원장보다 경쟁이 붙었는지 우리 추미애 위원장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법안도 한 명씩만 토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쟁점도 모르고 다수결을 할 때는 하더라도 쟁점은 알고 국민들이 알 권리지 않습니까? 토론과 타협까지 해보고 나서 표결에 가야 되는데 그 앞 단계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 구속됐습니다. 영장 발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특검의 어떤 구조적 한계를 저희가 지적을 해왔는데요. 특검을 누가 정했습니까? 민주당이 정하다 보니까 특검 수사의 어떤 정당성이 문제가 되고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별 사건은 저희가 기록을 보지 못하니까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사건이나 재판이나 수사 같은 것들은 양당에서 어떤 입장을 물어와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건 사법부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특검을 지휘하는 TF까지 만들어서 막 특검 사무실 앞에 가기도 하고 네.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여당이 특검을 정하고 특검을 지휘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 과정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네. 기소가 돼서 1, 2, 3심을 다 무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 증거 관계를 공정한 재판 하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 의원 구속 직후에 SNS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이 첫 신호탄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은 지금 헌정사상 최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좀 특이한 겁니다. 왜 보통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할까 봐. 그러니까 뭐 검사나 또 경찰이나 또 많은 수사기관들이 권력자를 수사하려면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사 못할까 봐 외부에서 아주 한정적인 경우에 특검을 이제 모셔와서 수사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건 반대로 특검이 세게 하고 더 편향적으로 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강하게 할수록 특검이나 특검보는 이번 정부에서 한자리 하기 좋은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라든지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 몇 시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당직자들까지 전부 압수수색 범위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헌정사에서도 정당사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사가 좀 많이 편향돼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도 권의원 구속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원칙적인 법치주의는 저희도 지켜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말하는 게요. 네. 민주당이 저는 그 매번 내란 종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요. 내란 종식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군대가 어디 출동해 있나요? 혹은 어디서 소요 사태가 있나요? 내란의 어떤 실질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만 남은 겁니다. 수사와 재판만 남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것을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란을 종식하자는 게 다 재판을 세게 해라. 재판을 빨리 해라. 그리고 영장 기각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내란 종식의 수단으로서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수사와 재판에 직접 정치 권력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게 뭐 인민재판 얘기를 들지만 그런 재판은 없거든요. 어떤 법치주의에서도.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 어떻게 유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조차도 그 재판에 공정한 그 절차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사실은 질질 몇 년씩 끌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당사자의 변론권이나 방어권이 중요하고 이제는 그냥 그 민주당이 찍은 사람들은 아예 그럼 그냥 무조건 수사 재판을 민주당이 정한 내란특별 재판부 같은 데서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뭐 공정한 재판은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거셉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제기를 했죠.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의혹 제기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혹이라기보다 가짜 뉴스인 게 판명이 난 거죠. 저는 판명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일단 이 대법원장하고 그 당시 국무총리가 둘 다 만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입장을 밝혔죠. 네, 입장을 밝혔어요. 네. 강력한 입장 발표입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당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고 대법원장도 경호권이 발동됩니다. 두 분이서 만나게 되면 그 경호원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동선이 노출되는 겁니다. 몰래 어디 숨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얼굴도 알려진 분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청담동 가짜 술자리 의혹. 한동훈 전 대표.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그때 똑같은 의혹이었어요. 청담동에서 버젓이 변호사 30명이랑 만났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경호를 받는 사람이고 과연 이렇게 소문 없이 그냥 익명의 제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거를 술자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때란 판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지어 의혹을 제기한 그 부승찬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4개월 전부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건데 왜 민주당 의원들 거리에 나가거나 아니면 면책특권을 벗어난 자리에서 입을 모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딱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요. 면책특권으로 먼저 발언한 다음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근거라면은 익명의 제보라는 것을 제보의 근거나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근거를 조금 더 제시를 했어야 된다. 네. 익명의 제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같으면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없다면 아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그 배경이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법부를 흔들고 그래서 그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다가 이제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탄핵 사유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날조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다 서로 일면식도 없어하면서 황당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담동 때 사건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이 이걸 수사해야 된다. 근데 내란 특검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선을 좀 긋고 있어요. 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 무고죄부터 수사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민주당이 정한 특검조차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사실관계 바로 확인돼요. 그날의 사실관계나 동선 지금 직접 당사자들이 안 만났다라고 할 때는 그게 지금 통화 내역이나 그 어떤 동선 이런 것들이 요새는 다 추적이 되거든요. 몰래 만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까?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 위치도 다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어 얘기한 건데 특검 입장에서 이거를 덜컥 물었다가 만약에 아닌 게 밝혀지면 민주당의 역풍이 얼마나 세게 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자체가 이게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수준조차도 못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자기 이름 걸고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고죄와 명예훼손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최소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익명의 제보서를 하나 받으면 막 제기해도 되는 겁니까? 검증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말 속에 굉장히 민주당이 무리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민주당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총공세에 나서는 걸로 보세요? 이게 지금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라든지 사법개혁. 사법개혁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자체도 반대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이 늦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개혁이라는 건 민주당의 우리가 보통 할 때 민주당에를 꼭 붙여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개혁 방안이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선 판사들조차 이렇게 되면 재판이 오히려 더 늦어진다. 왜 1심에서 재판이 꽉 막혀 있는데 1심 판사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사건이 줄고 있는 대법관들을 늘리냐. 그 이제 일종의 꼼수처럼 보는 거죠. 법원에서 봤을 때도. 대법관 자리 늘어나는데 법원에서 왜 반대합니까? 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지금처럼 민주당 안대로 하면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장 어떤 결론을 내도 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라는 게 법원이 무슨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글로써 판결로써 상대방을 승복하게 하는 그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조 자체가 26명 중에 22명이 일방 정치 세력에서 하게 되면 뭐 베네수엘라나 중국 같은 데서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도 경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두고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선명성 경쟁이 붙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먼저 대법원장 사퇴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재판부를 또 따로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계속 새로운 하도를 던지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거기다가 탄핵을 하자고 또 얘기를 했고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부승찬 의원이 그 근거로서 지금 만났다는 허위 의혹까지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점점점 더 세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세게 발언하시는 분들은 다 정치적 야망이 있고 다음 지방선거 출마를 좀 꿈꾸는 분들이 주로 세게 발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쇼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그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사법부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덜컥 물었다가 지금 발을 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는 탄핵을 언급했지만 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거의 뭐 다수당이 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1호는 개헌입니다. 4년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 4년 연임제에 대한 해석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해석이 필요 없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4년 연임제는요. 국민들이 사실 원하거든요.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전제되냐면 현직 대통령은 그 4년 연임제에 출마를 못하는 겁니다.
본인 임기를 1년 줄이는 희생을 통해서 다음 정부부터 이제 4년 연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87년 그 당시 이제 독재 체제를 좀 없애고 이제 직선제로 나아가면서 네. 민주당의 김대중 당시 의원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요. 김영삼 의원 이런 분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사실은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헌을 하게 되면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론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볼륨을 높여요 DJ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오늘은 태섭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는 척수장애를 갖고 있어서 움직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여행을 자주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가 며칠 전 처음으로 전라북도 전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 이동이 걱정됐지만 장애인 편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니 훨씬 수월했어요. 전주 여행 마지막 날 가족들과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가을이 재촉하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공기가 한층 더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0도, 대구 22.2도 등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발효되던 폭염특보도 어제부로 모두 해제되면서 오늘부터는 한낮에도 평년 이맘때 가을처럼 선선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경주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24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구와 강릉의 낮 기온도 24도, 서울과 대전 26도, 전주 28도로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20, 호남과 영남에 5에서 1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에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 않겠고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10에서 60mm 정도인데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 파장이 큽니다. 이 사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민주당이 선수를 놨는데 맞대응하는 그 대법원장이 맞대응 응수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다음 수는 민주당이 팩트수예요. 팩트수. 누가 팩트를 가지고 있고 맞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해봤던 사람이고 또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 아무런 근거나 정황 파악 없이 저렇게 그 의혹 제기용으로만 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또 당대표나 지도부의 반응도 역시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그 히든카드나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니 왜 면책특권 뒤에 숨냐 아니면 밖에 나와서 얘기 왜 안 하냐 국회 안에서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거 별 의미 없는 소리고요. 저도 재벌들하고 재벌 기업 때문에 싸울 때요. 현대자동차 제작 결함 숨길 때 삼성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숨길 때 그렇죠. 아주 작은 조각으로 시작해요. 기자분들의 언론인들의 이런 그 팩트 파인딩 노력도 사실은 작은 제보 하나 흘려보낼 수 있었던 작은 정보 조각 하나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저 같은 경우요. 그 면책특권 없었으면 아마 너덜너덜 그 소송전에서 그냥 거의 박살났을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그런 걸 제기하고 시작하고 그럼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진실을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뒤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팩트수의 문제이고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도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다. 그래서 진상이 규명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당에서나 부승찬 의원, 서영교 의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 스모킹건이 있으면 그 관련 자료를 그 수사기관 등에게 이렇게 제공해서 사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만나긴 만났는데 그런 의혹 제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요. 아예 만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핸드폰 위치 추적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대법원장이 움직일 때 한 10여 명 정도가 그 일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비서실 차원부터 시작해서 한 총리가 움직일 때도 역시 10여 명 이상이 그 동선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은 제보 이상의 얘기를 더 할 수는 없지만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면 수사기관이 그 몇 가지만 확인하면 실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시간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어떤 정황 증거라든지 확증 없이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혹은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히든카드라든지 그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팩트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만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내란 특검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약간 지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그냥 그 수사를 할 만한 이런 단초가 일단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테고 법에 정해져 있는 특검의 수사 내용이 부합하냐 이것도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보받은 게 없으니까 저러겠죠. 저도 제 경험에 제가 받은 제보의 이거를 관련 수사라든지 금융당국에 다 제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안, 당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언론이 주목했던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보면
그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했습니다. 이 명백히라는 단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뭐 나는 저 향응커녕 삼겹살에 소주만 마신다고 그랬나? 소맥만 마신다고 그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했는데 룸사롱이 분명한 장소에서 사진 찍은 게 나오면서 그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저 믿을 수가 없구나.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도 일이 더 쉬워진 거죠. 만남 자체가 없다. 게다가 그 만남 의혹을 대상자들 그 4명이 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을 파악하는 일은 어렵지 않고 그 정도의 시간 장소를 특정하는 정도는 민주당 쪽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당연히 뭐 제가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렇게 함부로 의혹 제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 민주당이 지도부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걸 보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은 특검 수사가 좀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관련 자료들이 제공되면요. 그 대법원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해서 그 사전에 이런 모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범죄 행위의 의혹이라고 좀 보거든요. 뭐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심판, 법의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일단 의혹에 대한 해명은 했는데 사퇴론 등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정면 대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수사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가지고 계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면서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기현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얘기는 언급은 하고 있지만 탄핵엔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탄핵은 헌법 65조 2항에 따르면 과반이면 탄핵 소추는 가능하거든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의 다시 최종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야당이잖아요. 야당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뭐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뭐 탄핵에 대한 뭐 즉각적인 행동 이렇게까지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진실 규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하여튼 이 의혹과는 별개로 이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물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대상이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일이 분명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이렇게 정치적 압박용으로만 탄핵을 얘기하는 건 저 사퇴 정도는 언급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그 프라이팬 위에 이렇게 요리하는 수준이니까 정치적으로는 가능한 범주에 있다고 저는 봐요. 정당으로서. 예, 그러나 이제 탄핵 절차로 들어가는 건 저희가 야당일 땐 탄핵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지금 여당에서 여의도발 어떤 정치 이슈를 가지고 탄핵 절차를 막 밟아간다. 그러면 이 이슈가 한 2달, 3달 이렇게 또 갈 텐데 그렇게 되는 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에게 몰려야 될 어떤 시선,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탄핵 절차를 밟아나가는 건 그 뒤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탁받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권력을 자기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는데 이게 조 대법원장 겨냥한 건가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물론 네. 그때 전체 맥락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거는 그 지금의 대법원 구성원들이 지금의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선거법 재판에 대한 너무나 그 이전과는 다르게 막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막 그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주기현 판사의 그런 뭐 행동과 윤리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긴 거니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그 자기들의 그 어떤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이라고 하는 그 외투 뒤로 숨는 거 방어막 뒤로 숨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제 이런 원칙적인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조이대 사퇴론에 대해서 뭐 논의 안 봐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 그 하루 전에 있었던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이 부연하면서 나왔던 원칙적 공감이라는 말이 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논란은 좀 정리된 건가요, 이제? 입장 없다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정하시죠. 네. 장동혁 대표,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 논란에 대해서 여당이 공격을 하고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이 있다면 이건 탄핵 사유 된다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입장 없다가 최종 입장인데 장동혁 대표 얘기로 오면 입장 없으면 탄핵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탄핵 언급은 일종의 그 섀도우복싱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주먹질 이렇게 허공에 내지르고 있는 건데 그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야당이 그 탄핵을 얘기하는 건 그 이 섀도우복싱조차도 그냥 입에서 나는 소리, 입에서만 소리를 낼 뿐이지 허공을 가르는 주먹의 소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별 의미 없는 그냥 정치적 공세, 야당 대표로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개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던데 민주당 대법관 증언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좀 법원장 회의도 열었고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저께 송모 부장판사가 이재명 당시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판결, 파기환송 그리고 직위원회에 대한 빠른 어떤 윤리감사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국민적인 여론에 대해서 일정하게 답을 하고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우리 의견도 반영해달라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결이 아니라 논의가 시작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 재판 독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원론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 그거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대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 보입니다. 중진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패스트트랙 그과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이거든요. 국회에서 다시는 폭력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야의 공감, 국민적인 동의 이걸 위해서 엄하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폭력 행위에 비슷한 이 언어 혹은 물리적 행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처벌이 세게 하게 돼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구속됐습니다. 구속 직후에 SNS에 이번 구속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자기 변명이 불과하다고 봤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크게 동조는 하지 않는데 뭐 야당인 게 죄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또 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윤석열 한동훈의 그 브로맨스 시절에
민주당한테 했던 짓을 두고 우리가 할 말이죠. 그때요. 수사받고 기소되고 구속됐던 의원들 수를 대충 합치면 20명이 넘을걸요. 특검이 뭐 그 가동된 것도 아니고요. 생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만일에 그 지금 야당의 입장대로면 그건 민주당한테 그 윤석열 한동훈 두 브라더가 했었던 그 일을 놓고서 우리가 할 소리지.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제대로. 그리고 그러면 저 1억 받았다고 하는 정황 증거와 증언이 나왔는데 그 내버려 둬요? 야당이니까? 그 피해가는 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거는 6년이나 끌었잖아요. 이분들 자기들 사건은 6년이나 끌면서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 지연이네 뭐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었더구만요. 참 재밌는 분들인데 저는 국민의힘은 자기들을 좀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국민적 설득력을 얻죠. 국민의힘은 좀 돌아봐야 된다 했는데 이제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권성동 의원 구속됐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강제 수사를 한 게 윤상현, 김성교 의원, 순직 해병 특검에서는 임종득, 이철규 의원,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추경호, 조지현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 일부에선 이러다가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무너지는 시나리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면 국민의힘 내부 더 단단해질 거다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께서 지금의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좀 저걸 견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야당이 그럴 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국민들은 기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국민들이 좀 야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쪽 그 세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의 이런 그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윤석열도 털지 못하고 내란의 그 그림자도 털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부패 사안과 관련해서도 야당 같은 동료니까 감싸고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갈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갖기가 어려워요. 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불출석하고 이 출석 일자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합의 없이 일방 출석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기 종교인이나 이러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사 날짜나 결혼 날짜는 택일 받아가지고 하는 건 아는데 자기 수사받으러 나간 날짜를 택일 받아갖고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 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협의 절차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종교인이 이러시는 건 참 독특한 일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특검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종교인이고 뭐 세력이 만만치 않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대한민국 헌법이 그 저기 뭐 정교는 분리하고 국교는 인정하지 않고 딱 못 받고 있으니까요. 과감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종교 단체이든 종교인이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한미 관세 협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관세 협상 이후에 한미 간에 좀 엇박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좀 달랐고. 근데 우리 정부가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줄 더 붙여야 된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한미 정상회담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만난 건 그냥 정상회담의 시작이고요.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민감하게 해야 되고 지금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정말 지친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내는데 이것도 일종의 전략일 수 있어요. 이거 미국이 우리가 알던 합리적인 세력이 아니야.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기 시작하던데 저는 이제 그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대통령이 일부러 그 기자간담회 때
뭐 그런 사인 우리가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전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미국 들으라고 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3,500불 주고 또 뭐 별도 투자 1,500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뭐 관세와 관련해서 또 우리한테 그 잘못된 관세 15%로 낮추려면 뭐 더 나쁜 협상도 받아들이라 못하겠어. 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다 전략과 전술에서 배치돼서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인권 침해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기업과 함께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당 초선 의원들도 모욕적이다. 미국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뭐 유감 정도로 퉁치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자기 나라 국민 한 명이 구금되거나 불법적인 감금 뭐 혹은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정부가 그렇죠. 나서서 네. 난리를 치고 그렇죠. 군용기 보내서 데려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걸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정부 대 정부 이런 소송전까지 해가면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또 배상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 예. 부분은.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그 구금 사태에 대해 의문이 많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필요합니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요. 그 뭐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정조사 말고 상임위에서 일단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하고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자료 제출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팩트 파인딩을 좀 하신 다음에 지금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국정조사로 가야지 언론 보도 뒤따라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야당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뭔가 좀 노력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네. 외교 사안인데 약간 국정조사나 이런 부분 많은 얘기를 정부도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야당이더라도 이런 경우는 한 팀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거 있으면 상임위에서 관련 상임위가 여러 개니까요. 팀워크 잘 짜서 야당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국정조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들쑤시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대정부 질문에서 현안이 됐는데 소비 쿠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2차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될 예정인데 서울시가 좀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 소비 쿠폰 발행에 따른 부담으로 3,500억 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서울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서울시가 재정 상황이 제일 좋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을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갖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재정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서 뒤에서는 또 서울시가 만든 공공 배달 앱 땡겨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어요. 민생 쿠폰 받으시는 거 우리 땡겨에서 하면 중복으로 할인받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러면서 거의 불만이 많아갖고 잘 사용되지도 않았던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앞에서는 그 이재명 정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징징징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기들도 실적 쌓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부 비난하고 뒤에서는 실속 챙기는 이중 플레이, 오세훈 시장식의 이런 이중 플레이는 그냥 정치적 쇼맨십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고요. 서울시가 재정 자립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볼멘 소리 하기 이전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서울시 권역 전체에 어떤 소비가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하는 그런 경제 효과에 대해서 좀 먼저 바라봐야 된다. 정부를 공격할 생각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건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무게감에 맞지 않는 낮은 좀 수준 낮은 비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 시장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겠습니다. 한강버스 오늘 네. 정식 운항이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전시 행정이라고 좀 비판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걸 그냥 서울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생겼습니다. 관광 명물입니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계속 홍보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곡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원래 얘기했었던 70몇 분대가 아니라 지금 2시간 한 20분대 가까이가 지금 된다는 시간이 거 좀 아니에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KTX로 치면 KTX도 대중교통 수단이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에 이걸 대중교통으로 누가 이용할까라고 하는 실효성 때문에 전시행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거 지금 아까 그 재정 자립에 재정 악화에 힘들다라고 징징대면서 이거 운영하는 데는 서울시가 예측한 걸로 봐도 한 150억 정도가 적자예요. 이거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마다 150억은 생으로 들어가야 될 일이고 또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신생업체한테 수주를 주면서 선 지급은 210억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때 제 날짜에 배도 인수받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비 오면 어제 본 것처럼 그 배가 뜨지도 못해요. 결빙되면 뜨지도 못해요. 바람만이 불어도 어려워요. 시민 안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저는 이거는 당연히 전시행정, 졸속행정인데다가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인가요, 이제? 내년 선거를 바라본 선거용 정치 행정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심각한 저는 뭐 문제들이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신생업체한테 저렇게 덜컥 일을 맡겨? 그리고 그 업체가 배도 한 번 안 만들어봤는데 그 배는 잘 뜰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졸속행정의 뒤에 검은 거래 이런 건 없는지도 파헤쳐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호석 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대 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 근데 각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분들이 연대하면 모르죠. 이제 긴장해야 될 틀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쉽게 뭐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뭐 서울 그리고 수도권하고 저기 그 중부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장해야 될 측면도 있겠다.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당을 뛰어넘어서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만들어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효과나 만약에 된다면 파괴력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보수 유권자들 혹은 중도 쪽 유권자들이 이분들의 연대를 통해서 뭔가 다른 그림을 기대감을 줄 수는 있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욕심이 너무 많은 분들이라 쉽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대통령 발언 분석해 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나오셔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분석해 주셨었는데 일주일여 지났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오늘 주간 동향이 나올 건데요. 시장의 반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난주 나왔던 주간 동향은 전주 대비 0.01 미세하게 이제 동향이 상승을 하면서 동향조사가 실제 실거래 가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호가가 일부 상승했다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9.7 대책 나오고 그 이후에 대통령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때 오늘 나오는 지표가 향후를 전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어저께 서울시에서도 그 이제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연장을 했는데 재지정하는 게 재지정하는 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 서울의 4분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5분위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고 4분위는 마포, 성동, 그다음에 양천구, 동작구, 강동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이미 재건축 아파트인 양천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이 세 군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된다면 가장 먼저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소위 토허제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그 조급 절판 마케팅 심리 이게 이번 주에 작동이 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9.7 대책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도 분당 같은 지역은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관이 토호제를 할 수 있는 장관 토호제 시대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 현재 주택 가격이 높게 나오는 지역들인 서울 5, 4분위, 경기 5, 4분위를 토호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급함을 시장에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실제 지표로 나오는지가 오늘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그 조급함이 매매가 상승이라든가 호가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인식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토호제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후행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논의를 이런 생각들이 퍼져 있다는 것 자체가 9.7 공급 대책이라든가 공급량 확대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고 하는 형태의 정책은 어느 정도 소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다음에 토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수요자의 조급함이 자극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공급 대책은 결과적으로 9.7 대책이라는 게 인허가를 착공으로 바꾸기는 했고 지난 3년간 연평균 15.8만 호를 25만 호로 늘리면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건 맞지만은 착공한 집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공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착공이라는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년 걸리지만 개별 주택은 1년짜리고 그리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모듈러 주택들은 아파트보다는 더 짧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준공 시기가 다 다른 25만 호가 동시 착공되더라도 그 물건들의 준공은 또 다르니까 기준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준공주택으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주셨죠. 그런데 준공주택으로 가면은 당장 3년간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소위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게 싫으니까 이제 착공이라는 수를 둔 건데 근데 통계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를 시장에서는 어차피 그럼 입주 작은 게 바뀌어질 리는 없고 오히려 모듈이라든가 단기 착공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준공량을 조속히 올리겠다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결국은 9.7 대책은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주지 못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9.7 대책도 서울에는 좀 물량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는 어쨌든 정비사업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정비사업 등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35만 호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서울에서 15만 호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구도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물량도 3만 8천 호인데 그게 또 기재부 물량이 2만 호거든요. 결국 국토부는 2020년 8.4 대책뿐만 아니라 이번에서도
큰 어떤 유의미한 숫자를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대통령 9월 11일 발언도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공급이라는 거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공급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시기가 역사적으로 많지 않고 그 공급도 너무 많았던 건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수요 대책을 반복해서 내겠다고 하는 말에 더 무게중심이 실렸고요. 결국 그 여러 수요 대책 중에 가장 큰 대책 중에 하나가 토어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택가격 동향조사 데이터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해석하면서 그러면은 토어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은 폭등도 폭락도 아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서 아마 시장은 지난 5월과 6월에 상당한 랠리를 했고 서울의 5사분위, 경기 5사분위가 이제 사실상 거의 20%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연간 명목 성장률 3%로 5년치 이상의 상승을 한 번에 다 땡겨서 했다는 거가 같거든요. 그래서 과열이 됐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폭등 폭락도 막겠다고 했는데 아마 무게추를 폭락도 막겠다는 거에 방점을 뒀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폭등은 수요 정책을 통해서 막겠지만은 폭락 역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받쳐주겠다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머님 부부 얘기도 하셔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가도록 하는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부동산 쪽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높아진 이런 거를 무너뜨리지도 않겠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그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로 해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언급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무슨 대책이라기보다는 좀 큰 틀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보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투자 요인을 최소화하겠다 했는데 먼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실수요와 투기 수요는 기준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고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살면 실수요라고 해석을 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고 미래에 들어갈 거를 염두에 두고 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하면은 소위 가수요가 발생을 한 거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나도 전세 끼고 먼저 샀지만 2년 후에 들어가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담보대출을 일으켰냐 임차보증금을 승계하고 구입을 했냐를 가지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40% 정도 되고 그리고 과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 55%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6.27 대책을 통해서 6억 원 대출이라는 그렇죠. 제한을 두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더 높고 그러니까 9.11 간담회 때도 전세 끼고 집 사고 이런 부분들이 초과 수요, 투기 수요로 이어져 가지고라고 하는 해석이 결국은 전세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힘 빼는 거를 이제 앞으로 여러 수요 대책을 통해서 낼 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 투자 요인을 최소화한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금융대책인가요? 그러면? 네, 결국 전세도 전세줄 보증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같은 정부가 제공해주는 상품을 토대로 시장이 팽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힘을 빼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은 DSR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DSR에 편입해서 거시지표 관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금융위의 전반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대책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세 끼고 집 매수하는 게 불가능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덮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대출 규제가 있든 뭐가 있든 전세라는 거는 모든 대출 규제를 다 우회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요만 들어와서 살 수 있게라고 한다면 수요가 일단 반토막이 되니까 토어제 지역으로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은 서울의 4분위 지역, 경기도 5분위 지역 이런 지역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조금 이거 안정세가 아니다 좀 위험하다 싶으면 계속 토어제가 좀 확대할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군요. 네, 특히 지난주가 전전주 대비해서 서울 기준 0.08에서 0.09로 올랐는데 오늘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두 번 연속 찍히는 거고 이제 소위 직선이 그어지니까 점이 아니고 직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오늘 데이터가 그 이후의 의사 판단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6.27 대책에서는 6억으로 딱 못 박으니까 좀 강하다 싶었는데 그 뒤에 나온 금융대책은 그리 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 대책은 사실 자주 나올 필요도 없지만 자주 나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목표가 한 번에 바뀔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요 대책은 여러 번 나올 수는 있거든요. 6.27 대책이 그 당시 유명했던 발언이 맛배기 발언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소위 수요 대책을 여러 번 내겠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세금 규제는 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세금 규제를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세금 부분도 공급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는 건데요. 세금의 경우에도 시차를 두고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를 지금 기준으로 손을 댄다 하더라도 이미 올해분 보유세를 내는 재산세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났고요. 그러면 지금 바꾸더라도 내년 6월 1일 이후에 즉 내년 9월부터 내는 재산세랑 11월까지 가는 그 종부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굳이 지금 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제 관련해서는 내년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출이라든가 전세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책 그러니까 금융 정책 기준과 관련해서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기준이기도 한데 이 공정시장 가액 이 조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공정시장 가액은 뭐 정권 따라서 왔다 갔다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공정시장 가액 기준이 거의 소위 100%까지 가는 로드맵이 있었고 그게 지금은 사실상 잠재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거는 공시가와의 버퍼였고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조정할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공정시장 가액이라든가 이런 보유세는 사실은 임차권이랑 원래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임차 제도와 그 재산세 제도가 일본의 차지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었고 일본 차지법에서는 낮은 보유세와 높은 주거권을 보장하다가 현재는 높은 보유세와 낮은 주거권으로 넘어갔거든요. 92년 일본 부동산 대침체 이후에 우리나라는 낮은 보유세와 낮은 주거권이었는데 80년대 헌법 개정하고 임대차법 생기면서 그리고 2020년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낮은 보유세와 일반적인 주거권 정도로 올라왔는데 근데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게 된다면 임차권에 대한 부분을 좀 내려야지 서로 상계가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을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보유세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 논의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결국은 지난 3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피크아웃 소위 지방에 대한 비선호가 있고 서울로 돈 싸들고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컸었고 소위 머니무브가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주식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전 국민적인 머니무브는 지방에서 서울이었거든요. 부동산 안에서도 머니무브가 있었습니다. 그 머니무브를 해소하는 어떤 형태의 정책이 없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머니무빙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5분위가 막히면 4분위로 4분위가 막히면 3분위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을 것이 아니라면은 근본적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돈이 오는 이 현상의 원인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근본적으로 그냥 속도만 늦추는 것이지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개막식에 앞서서 배우 밀라 요보비치 그리고 양가위 마이클만 감독이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네. 개막식 사회를 단독으로 맡게 된 배우 이병헌은 이 30년 전 부산에서 시작된 그 작은 꿈이 이제 거대한 축제로 거듭난 아시아의 대표가 됐다. 또 다른 시작을 이제 해보려 한다라고 힘찬 시작을 알렸고요. 선구적인 여성 영화인을 위한 까멜리아상은 대만 배우 겸 감독 실비아 창이 받았습니다. 또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아시아 영화인상은 이란의 거장 자파르 파니히 감독에게 돌아갔는데요. 소감에서 지난 30년간 한국은 자유, 영화의 자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왔다. 이건 끝이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도전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네. 이상은 그 싸움에 전선에 있는 모든 독립영화에 바친다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또 개막 작품으로 이제 선을 보였습니다. 올해 부산 영화제는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 87편, 동네방네 비프 32편을 포함해서 64개국 328편의 영화로 관객과 만나게 되는데요. 26일까지 계속되고요. 부산은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와 달리 관객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관객 참여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비프와 또 부산의 명소 곳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동네방네 비프가 대표적입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처음으로 경쟁 부분을 신설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경쟁 부분은 사실 이제 주요 사항을 이제 시상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는 신인 감독들을 좀 발굴하고 소개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번에는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처럼 주요 작품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이렇게 5개 부분에서 상을 하게 되고요. 한편 오픈런 행렬이 이제 이루어지는 등 굉장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화려한 라인업 때문인데요. 자파르 파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죠. 네. 1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10월 1일 한국에서 최초 개봉 또 확정했고요. 또 올해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짐 자무시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와 게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또 한국 영화 보스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 K-pop 데몬헌터스도 이제 싱어롱 공연을 상영을 하지요. 그리고 이상일 감독의 국보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700만 명을 동원했는데 모두 다 일찌감치 매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30회를 맞아서 특별 기획 프로그램도 크게 늘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 또 세계적인 배우 줄리에트 비노시의 작품 세계와 또 비노시의 연출 작품까지도 선을 보이는데요. 거장의 최신작을 만날 수 있는 아이콘 섹션의 작품도 지난해 17편에서 올해 33편으로 늘어서 역대 최대 가장 많이 초청이 됐고 또 아시아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독립영화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비전 섹션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이 돼서 한국 12편, 아시아 11편이 선정이 됐고요. 또 한편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도 20일부터 23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무엇보다 OTT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굿뉴스 대홍수 그리고 대만의 회원계, 일본의 로맨틱 어나니머스, 미국의 제이 켈리 등 다양한 작품들이 보이는데 사실 이제 칸 같은 경우에는 OTT 작품을 또 배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뒤늦게 받아들였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처음부터 OTT 작품들은 경쟁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 수연이 폐막식 MC를 맡게 되고요. 26일 저녁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폐막식이 열리게 되고 이때 수상작도 현장에서 공개가 됩니다. 할리우드 대표 배우 중 한 분이죠. 로버트 레드포드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독립영화의 대부로도 불렸던 로버트 레드포드는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 등의 대표작으로 전 세계적 큰 인기를 얻었죠. 1980년 감독으로도 참여를 해서 보통 사람들이 한 작품으로 오스카 감독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1981년 영화 스팅으로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서 7개 부분에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무엇보다 1981년에 썬댄스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사실 썬댄스 하면 독립영화의 상징이기 네.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주역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아왔는데 사실 2018년에 더 올드맨 더 건으로 마지막 은퇴를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라든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깜짝 출연해가지고 네. 놀라게 했었는데 어쨌든 대중영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라도 이제 다채롭게 족적을 남겼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하기도 했고요. 또 동료 배우들도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인 폰다는 그는 내게 큰 의미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가 상징했던 미국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정치권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는 환경보호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옹호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했던 진정한 미국의 아이콘이었다라는 그런 애도의 메시지까지 이렇게 전해서 어쨌든 고인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 작품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또 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수 주현미가 데뷔 40주년 기념 특별 음원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원은 같은 해 데뷔했던 네. 가수이자 작곡가인 김범용 씨가 전곡을 맡아서 더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번 미니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정표, 연정, 오로지 이렇게 세 곡이 수록이 됐고요. 이정표는 인생의 여정을 길 위에 이정표에 빗댄 곡이고 그리고 연정은 주현미 씨 애절한 감성이 극대화된 노래입니다. 사실 1985년에 꺾기 창법이라는 특유의 그런 창법으로 네.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게 감정선이 많이 담긴 곡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오로지는 팬들을 위한 헌정곡, 헌사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용 씨도 1985년 1집 바람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데뷔 동기라는 각별한 의미 때문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때 바람이 가요톱10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었죠. 어쨌든 이번 미니 앨범은 앞으로 나올 주현미 씨의 정규 앨범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보이그룹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이그룹은 지금 현재 우리 K-팝의 거의 이제 이막을 열어제친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태양과 빅뱅을 비롯해서 이 멤버들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획형 아이돌이 아니라 자율형 아이돌의 면모를 이제 보여줬고 그 뒤에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2026년 4월 29일 19일에 코첼라 무대에 오릅니다. 네. 20주년이기 때문인데 2006년 8월 19일에 데뷔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음악 여정을 이 코첼라 무대에서 집대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2020년에 코첼라 무대에 오르려고 했는데 이때 코로나19가 너무 심해서 그랬군요. 이참에 그냥 2026년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무대에 오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빅뱅뿐만 아니라 샤이니, 태민, 걸그룹, 캐치아이 등이 무대에 오르는데 사실 코첼라가 어느 순간 K-팝 그룹이나 아이돌 그룹들이 거의 뭐 의례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무대에 오르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이 이중섭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와 아동 이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2018년 소가 세운 이중섭 최고가 기록 47억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이 작품 말씀하신 소와 아동이 1955년에 갤러리에서 판매된 이후에 단 한 명이 70년간 갖고 있었고요. 한 번도 미술 시장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소가 머리를 땅에 댄 채 뒷다리에 힘을 주고 있고 그 다리 사이에서 아이가 웃으면서 소의 다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아이와 소가 한데 어우러져서 장난치는 그런 모습, 갈색, 회색, 영분홍색이 뒤섞인 색조가 정말 그 역동적인 불질에 따라서 참 어려운 시기에 생명력과 희망을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중섭
화백의 대표작인 소연작은 10점밖에 안 남아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그림의 히트송이나 작품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경매가가 25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과연 47억 원을 새롭게 쓸지 눈길을 끌고 또 59년작인 산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박수근 화백의 이 회화는 특유의 질감을 가지고 있죠. 황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한국적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산도 나와 있는데 시작가가 13억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작품 감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공사 에어아시아가 기내에서 선보인 승무원 댄스 공연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기내에서 춤을 추는 승무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공선 같은 경우는 또 3월에 걸그룹을 따로 안에 이제 런칭을 하기도 했는데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승무원의 본업은 비상 상황 대응과 서비스인데 이것과 좀 거리가 있다. 가족 단위 승객이 있었다면 불편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너무 비행이 단조롭기 때문에 여기에 활력을 줬다라는 건데 어쨌든 단조로운 비행에 뭔가 다른 방식의 활력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